절대적 긍정심은 아이들의 자존감을 만드는데 최고의 영양분이 될 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 사랑 자체가 아이들의 자존심의 실질적 내용이 돼버리는,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사랑은 너무너무 중요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오늘 제목은 남이 그렇게 본다고 내가 보는 나. 복잡하죠? 정확하게 말을 하면요, 이 글자가 하나 빠졌는데, 남이 나를 그렇게 본다고 내가 생각하는 나. 이런 말씀 처음 들으시죠? 근데 사실 이게 우리가 많이 쓰는 그 마음의 씀씀인데, 이걸 이제 언어로 이렇게 돌려놓지를 않아서 그래서 사실 저희가 잘 몰라요. 예전에 그 삼국지를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비라는 이제 분이 그 많이 어려워져서 조조라는 사람에게 이제 의탁을 해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그 조조가 이제 그 바깥으로 보면 뭐 이렇게 굉장히 많은 이제 군웅할거를 하고 있을 때 원술이라든지 뭐 이렇게 아주 많은 천하의 인재가 기재가 꽉 차 있는 것 같은데 조조가 그런 사람들을 하나도 인정하지 않고 그 복숭아밭에서 이렇게 그 유비라는 사람을 이제 앞에 상대를 두고 나는 천하를 볼 때 이 천하를 다툴 사람이 나랑 다툴 사람이 딱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다. 그 혹시 이거 읽으셨어요? 네, 아시죠? 그럴 때 이제 유비가 숟가락을 탁 떨어뜨렸다는 거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때 그 숟가락을 떨어뜨릴 때 자기가 그 말을 듣고 떨어뜨렸다라는 것은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는 말이죠. 그런데 하필 그때 마른 하늘에서 이렇게 천둥벼락이 쳐가지고 천둥벼락 때문에 놀래서 그래서 내가 이 수저를 떨어뜨렸다. 이제 이렇게 이때 그 유비라는 분이 이제 그 복이 많은지 아니면 뭐 잘 모르겠지만 의도적인지는 잘 모르지만 그 천둥 소리에 놀래서 내가 수저를 떨어뜨렸습니다. 겁이 나서 오들오들 떨려서 무서워서 그래서 지금 저는 천둥 소리가 무섭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조조가 저 사람이 천둥 소리에 놀래서 수저를 떨어뜨릴 정도의 사람이 아닌데 본인이 볼 때 근데 분명히 수저를 이렇게 떨어뜨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옆에 사람들이 볼 때 천둥 소리 정도에 놀래서 수저를 떨어뜨릴 정도면 저게 무슨 인물이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특별한 사람이 아닌 걸로 이렇게 주변 사람들이 이 모사꾼들이 저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니까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됐다 그러죠. 이 내용은 다 알고 계시죠? 네. 사람이 어떤 사람을 평가를 할 때 그 사람이 어디에 반응하는지에 따라서 우리는 그 사람의 됨됨이 내지는 크기, 그릇 혹은 미래를 알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어릴 때는 제가 유치원에 있을 때 사탕 하나면 충분히 애를 꼬실 수 있고 충분히 화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를 사람이 점점점 커감에 따라서 내가 관심 갖는 부분이 달라지면 이제 사소하고 작은 것에는 내 감정 노출이 되질 않지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사람이 커간다라고 말하는데, 육신이 커가는 것도 커가는 것이지만 마음이 커가고 배짱이 커가고 내가 관심 갖는 영역의 가치가 커가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사람이 되어간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초한지가 열국지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들 때는, 저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들 때는 뭘 가지고 그 사람을 꼬셔야 넘어오는가? 이제 거기서 이제 어떤 그 모사가 하는 말이, 저 사람은 지네 아버지가 장사꾼이었기 때문에 천금을 가지고 가면 넘어올 겁니다. 저 사람은 정치를 했었기 때문에 대의명분을 갖다 주면 넘어올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 주변 사람들을 전부 자기 사람을 만들기 위한 어떤 방법을 쓸 때 그 사람의 출신에 관련돼서 그 사람의 가치관이 만들어져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을 건드리면 그 사람은 흔들리거나 속을 보이게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속을 보인다는 것이 결국 뭐냐면, 자기가 중요한 게 나타나면 자기의 마음의 중심을 잃고 감정이 나타나거나 표정이 달라지거나 행동이 달라지고 목적이 달라져서, 그래서 이제 취사하고 이렇게 어떤 일을 하는데 그 사람의 이 모든 이 시츄에이션이 싹 달라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을 알려면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줘보면 된다, 이렇게 하죠. 근데 이제 우리가 그 감정이라는 것을 굉장히 사실 우리가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나를 조금 해롭게 하면 저 사람 자체를 나쁜 사람으로 몰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대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꾸기도 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쉽게 우리의 그릇이나 우리의 어떤 가치관이나 나의 수준이 노출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큰 그릇은 이 시시한 파도나 시시한 바람에 전혀 미동도 하지 않는다, 이제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이제 제가 잘 쓰던 말인데, 우리가 자기가 저마다 가지고 있는 자존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자존심을 누가 나를 조금만 건드리면 탁 튀고, 어떤 걸 조금만 건드리면 내가 그 사람을 대하는 표정이 달라지고, 그 사람에게서 돌아서고, 잘 만나던 사람을 안 만나고 회피하고, 어떤 면에서 뒤에서 또 이렇게 시비를 하고, 이러는 것이 결국은 뭐냐면 내가 가진 가치관이나 내 그릇의 한계를 상대방에게 노출시키는 거다, 이 말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걸 노출시키는데 사소하고 작은 데서 내가 변화가 심하고 요동이 있고 사람이 표변하면 그 사람은 그릇이 작아서 큰 일을 도모하거나 함께 영생을 함께 갈 큰 도반으로 여길 수가 없고, 그래서 우리를 그런 이제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을 큰 그릇이 아니라고 말하고, 도가에서는 법기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법기라는 말 아시죠? 그 사람이 어느 정도까지의 그 도를 이룰 수 있을까에 대한 판단을 간사 출가를 했을 때부터 벌써 이렇게 대충 파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다른 사람이 나를 조금 무시하면 금세 파르륵 하거나, 혹은 나에 대한 평가를 조금 낮게 하면 내가 그걸 어쩔 줄 몰라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뭐 이렇게 대변을 하고 또다시 중언 부언을 하고 어필을 하고 자기를 드러내기 애를 쓰고, 자, 이러는데 사실 나를 평가한 그 사람이 도대체 얼마만한 사람이고 어떤 그릇의 사람인지에 대해서도 알아보지 않고, 누구든지 간에 내게 나를 무시하거나 나를 가볍게 여겼을 때 내가 거기서 발을 한다면 나 역시 별스러운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가 자존심이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큰 보물이라서 이건 우리 장롱 속에 깊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누가 약간만 건드리면 내 감정이 나오고 내 눈빛이 날카로워지고 표정이 달라지고 얼굴이 굳어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참으로 가볍다는 거죠. 근데 그게 또 나를 건드린 그 사람이 과연 내가 인정할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도 잘 모르고 지나가는 길거리 어떤 학생이 나를 보고 뭐 옷을 입은 게 뭐니까 이게 유행에 빠진다든지 뭐 센스가 이상하다든지 그러면 그새 또 속이 부글부글 이렇게 올라온다. 이렇게 하면 내 마음을 그 사람에게 줘버린 거지. 내 마음의 행복이나 이 화냄이나 슬픔의 권리를 그 지나가는 중학생에게 줘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누구든지 와서 내 감정이나 내 행복을 다 건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이게 내가 나의 주인인지 남이 나의 주인인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누가 나를 건드려도 저 사람이 요지부동이고 흔들리지 않는다. 이렇게 할 때 이걸 이제 역시 그 삼국지에서 유비를 두고 사람들이 말할 때 뭐냐면 저 사람은 욕심이 땅 두께 같은 사람입니다. 이런 이제 표현을 써놨습니다. 혹시 보셨는지 몰라도 욕심이 이렇게 한 집에 가득 찼다든지 논마지기 얼마 좀 갖고 싶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저렇게 산 같은 무게를 가졌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보통 우리가 그 사람을 좀 괜찮다고 인정할 때는 저 사람의 무게가 산같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인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유비라는 사람을 놓고 이 주위에 이렇게 인물평을 하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욕심이 땅 두께 같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그러니까 유비 같은 사람은 어떤 경계를 만나도 감정을 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 초라한 사람은요, 내 자존심을 현관문 밖에다가 문패처럼 걸어놨어요. 지나가는 사람마다 다 읽을 수 있어요. 안 읽고 싶어도 보여. 거기다가 또 번쩍번쩍 빛도 나, 그죠? 다 보게 만들어요. 그래, 내 그릇은 이 정도야. 누가 조금만 건드리면 열이 오라. 누가 자꾸만 나에 대해서 눈빛만 하면, 표정만 한번 이렇게 쳐다봐도 우리가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죠. 어떤 분들이 밥을 먹고 이렇게 이빨을 이렇게 쑤시면서 이렇게 밖에 나왔는데 어떤 젊은 청년이 나 쳐다봤다고 기분 나쁘다고 가서 이렇게 칼질을 했던, 이게 아마 한 20년 전의 일입니다. 무시무시한 일이죠. 그런 사람은요, 누가 나를 쳐다봤다는 것만으로도 이 감정이 솟아올라와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사회에 적응하고 살 수가 없죠. 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어떤 말을 해도 요지부동인, 그래서 그 사람을 미워하지도 않아요. 나에게 해를 주거나 나를 다른 데서 시비를 하거나 나에게 불편하게 주고 나의 이익을 뺏어가도 그 사람에게 시비조차 하지 않는 사람 있죠. 이게 이제 그릇 중에 최고의 그릇이다. 그래서 이제 유비 같은 사람이 제가 잘 모르지만 여폰가 누군가 있죠. 와가지고 이렇게 자기가 이게 성에 있는데 그 성을 내놔라 그 줘버리고 뭐 이렇게 자기가 들어갈 자리도 없는데 겨우 만든 기반을 그런 사람들에게 줘버리고 다시 시작하고, 그래서 오직 자기 이미지를 백성을 위해서 대의만 자기가 모든 걸 다 이익을 주고 대의만 가지고 이게 사실은 황제가 되는 것은 대의를 갖는 거죠. 이 천하 백성을 사랑한다라는 그것만 갖겠다 해서, 그래서 사실은 유비가 맨바닥에 차 사서 팔고 하던 시시한 장사꾼이 천하를 가지고 다투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자존심을 갖는다는 것이요, 사실 자존심은 제가 다음에 한번 따로 말씀을 한번 드려야 될 만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자존심이 대체로
왜 이렇게 그 가볍고 날카롭고 작게 형성되냐면 성장 과정에서 자아가 크고 든든하도록 자기를 보호해 주는 사람이 서포트를 잘 해주면 내가 나를 생각할 필요가 없이 성장을 하게 되고, 그러면 사실은 이런 사람들은 누가 나의 이익이나 뭘 가져갔을 때도 별반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클 때 내가 내 것 챙기지 않으면 내 것이 없어지는 그런 환경에서 자라면 결국은 내가 내 것을 자꾸 챙기게 되고 그 속에서 자아라는 것을 자꾸 내가 만들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사람이 자꾸 작아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교육 과정에서 이 교육 기반에 살면서 보니까 결국은 그 아이를 케어하고 보호해서 절대적으로 사랑이 가득 차서 그냥 자기가 관심 갖는 것만, 관심 가는 데만 그 이렇게 집중해서 놀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준 부모들의 도움으로 자아가 크게 형성된다라는 것은 좀 많이 봤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그렇게 크기가 쉽지가 않죠. 그런데 이제 적어도 다른 건 모르지만 우리의 자존심을 아무나 와서 이게 쉽게 봐낼 수 있고 아무나 와서 파악하고 그 사람에게 감정을 흔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이것이 이제 오늘 그 설교의 핵심입니다. 근데 이걸 위해서 그럼 이게 사실은 자존심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요, 이게 근본적으로 남이 나를 그렇게 본다고 내가 생각하는 나라는 것이 이것이 핵심이 돼가지고 자존심을 형성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제 이렇게 하니까 말이 쉽죠. 제목이 남이 나를 그렇게 본다고 내가 생각하는 나. 복잡하잖아요. 그죠? 말이 이게 복잡해요. 그런데 자존심이란 걸 정확하게 말하면요, 남이 나를 그렇게 본다고 내가 생각하는 나, 이것이 소위 자존심입니다. 그런데 자존심이란 것이 뭡니까? 벨라. 자칫 잘못하면요, 자존심은 칼이 돼서 나를 깎아내고 나를 난도질하게 됩니다. 이 자존심을 잘 키우면 무화가 되고 나중에 자존심이 천하가 다 내 것이 돼가지고 그대로 열애가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자존심은 굉장히 중요한 공부거리가 되겠죠. 우리가 적어도 출가위가 되면 자존심으로 흔들리는 경지는 아닙니다. 자아가 없어진 것을 출가라 그러기 때문에 내가 없음이 나를 벗어남, 나의 우를 넘어섬, 그게 출가잖아요. 그래서 출가가 되면 자존심 문제는 완전히 해결한다라고 볼 수가 있죠. 대종사님께서도 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천하 농판이라는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산에 가면 목동되고 들에 나면 농부되고 길에 나면 거린이 돼서 그래서 농판처럼 살아보자 이렇게 이제 하신 말씀이 있죠. 이 농판이라는 게 뭐냐면 남들이 나를 가지고 놀리든 뭐 때리든 뭐 발로 차든 농판은 그냥 그대로 있는 거죠. 농판이라는 게 뭡니까? 내 성질이 내 이 뭐가 뾰족한 게 있어서 네가 이럴 때마다 내가 반응한다 이게 없는 것, 그게 농판이죠. 그래서 천하 농판이란 말은 천하의 어떤 사람이 나를 건드려도 내가 거기 반응하지 않는 그 정도로 난 크다 이런 거죠. 다른 사람을 괴롭히려고 하거나 다른 사람의 이것을 가지고 흔들려고 하거나 다른 사람의 앞길을 막으려고 하거나,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그 좋아할 힘이 없다면 차라리 아무 마음을 내지 않는 것이, 그것이 이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해법입니다.
우리가 사실 이렇게 나이가 들어갈수록 공부가 깊어갈수록 남에게 해코지하고 싶은 마음이 점점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네. 내가 네가 하는 거 보면 내가 너를 이 경상도 말로 갈봐준다 이런 말을 써요. 네. 네가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너를 쉽게 말하면 고까지는 보복하겠다. 눈에 눈, 이에는 이 이런 거 하겠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경상도 말로 갈봐준다는 말을 쓰는데 이 마음은 결국 뭐냐면 네가 나한테 이만큼 해코지를 했으니까 나도 너한테 이렇게 해코지해서 내가 녹록지 않음을 이렇게 어떻게 보여주겠다. 억울하게 당하지 않겠다. 뭐 이런 말이죠. 네. 그래서 이런 마음 속에는 결국 뭐냐면 작은 내 마음이 있는데 네가 어떻게 하든지 나는 네가 잘 되게 해주겠다. 이 정도 마음이 우리 속에서 있어야 돼요. 우리가 누구나 자녀들에게는 이런 마음이 있죠. 어릴 때 애가 똥을 싸고 기저귀 하고 삑삑 울고 막 아프고 막 괴롭혀도 그 사랑이 조금도 식지 않는 것처럼 아이들이 커서 부모에게 속을 썩이고 어려운 일이 되고 애들이 앞이 잘 안 풀리고 그래도 끊임없이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내가 품을 완전히 열어버려서 이 아이가 나한테 어떤 가슴 아픈 일을 해도 나는 조금도 아이에게 어떻게 그걸 갚을 생각이 없이 오히려 네가 잘 되면 좋겠어. 이런 마음을 가지죠. 그래서 이게 뭡니까? 이게 열애심입니다. 부모는 모두가 다 자녀에게 열애심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부모 아니라도 제가 이렇게 그 부산에 있을 때 거기는 삼복도로가 많습니다. 이 삼복도로를 이렇게 갈 일이 있어서 이렇게 걸어가면 여름에 이제 이 한여름이 되면 할머니들이 이렇게 옷 더우니까 밖에 쪼르르 나와서 이게 그 거리에 쭉 앉아 계세요. 그러면 제가 걸어가면 이 옷이 이렇게 막 이렇게 다 이까지 내려와가지고 막 가슴이 다 보이게 이렇게 할머니들 앉아가지고 이쪽 골목에서 걷기 시작하면 할머니들이 저기서 딱 저를 봅니다. 걸어가서 끝까지 걸어갈 때까지 그 골목을 끝날 때까지 이렇게 할머니들이 다 이렇게 돌아온다. 제 눈이. 예. 왜냐면 이 할머니들은 별 재밌는 일이 없고 그 신기하게 젊은 친구 하나 나타났으니까 그 신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다 집중해서 이렇게 눈이 돌아가죠. 제가 시선을 다 느껴요. 예. 그런데 제가 그 할머니들의 눈빛을 보면 저를 처음 보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신기하고 제가 뭘 모르거나 어디 간다 그러면 바로 일러주고 제가 잘 되기를, 제가 뭐 나쁘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추호도 없는 그 할머니들의 눈빛을 읽어요. 처음 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연세가 들고 특별한 어떤 그죠? 업이 없으면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걸 좋아하는 게 이게 사람의 본성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아마 잘 몰라도 지금도 이 에어컨이 잘 없는 이렇게 그 고지대에 어른들 계신 데를 가보면요. 그 할머니들이 새로운 사람에 대한 관심과 흥미가 이렇게 탁 눈빛이 이렇게 꽂혀서 따라오듯이 이렇게 옵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들 눈빛 속에는요. 회심이 전혀 없다고. 그렇죠? 그런데 이게 나의 이끝과 관련되면 이게 달라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하거나 혹은 세상에서 이렇게 어떤 내 목표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서 이 성취도가 높은 사람인 경우에 다른 사람을 위한 배려나 이해나 내지는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더 커진다니까요. 똑같은 조건인 경우에 더 성공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 더 일반적으로는 커져요. 그렇죠? 네, 이거 인정 안 하시는가 모르겠네요. 다음에 혹시 또 상황이 되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걸 많이 경험을 하고 또 관찰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근본적으로 남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충분히 있는데 내가 지금 현재 힘들고 내가 현재 팍팍하고 내게 상처가 있고 내 안목이 작아서
어쩔 수 없이 나타나는 게 상대에 대한 불편한 마음, 미워한 마음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어떻게 했는데 저 사람이 이렇게 했는데도 저 사람 마음속에 이 사람이 이렇게 했는데도 저 사람 마음속에 회심이 나지 않는다. 그 보복심이 나지 않는다라고 할 때 우리가 그분을 훌륭한 인품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 공부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원불교에 또 오는 것이고, 그렇죠? 이거 하려면요, 자타력이 함께 가야 가능한 일입니다. 자력도 힘을 얻어야 되고 타력의 관계도 힘이 있어야 이게 해결되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 자존심의 근본적인 내용을 보면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내 생각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아주 호구로 여겨. 사실 그 사람이 호구로 여기는지 아닌지는 내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이 나를 호구로 여겨 할 때 그건 제 생각이지, 저 사람이 진짜 호구로 나를 여기는지 안 여기는지는 잘 모르죠. 물론 이제 그렇게 느낄 때는 대체로 맞다가 될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저 사람이 아주 나를 바보 등신으로 봐.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보통의 경우에 내가 경험할 때 바보 등신을 여긴 사람에게는 이런 행동과 이런 표정을 짓던데 저 사람이 나에게 이런 표정과 이런 행동을 하니까 저 사람은 나를 바보 등신으로 여기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경험이 많은 사람은요, 다양한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이 나를 아주 바보 등신으로 여겨.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생각이 단촉한 사람은요, 딱 쳐다만 봤는데도 나를 지금 호구로 여겨? 왜 쳐다봐?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제가 아까 예를 들었듯이 20년 전에 일어났던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이게 뭐냐면 종합적으로 보거나 전체적으로 보거나 깊이 볼 줄 모르는, 그래서 한두 건의 사건으로 저 사람 날 싫어해 라고 생각해버리기 쉽다는 말이죠. 이렇게 되면 우리의 자존심이 어딘가가 뭔가가 이제 서서히 구멍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남이 나를 그렇게 본다고 내가 생각하는 이것이 정답은 아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린 게 이건 내 생각이지 실질적인 평판하고는 차이가 난다. 네. 설사 그 사람이 그렇게 본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나를 보는데 모르겠어요. 부처님께서 오셔서, 대종사님께서 오셔서 네 공부하기 어렵겠다 이렇게 말하면 제가 굉장히 고통스럽겠지만, 그죠? 그 어중이 떠중이가 와서 네 그릇이 공부할 그릇이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데서 제가 포기하겠습니까? 설사 남이 그렇게 평가를 한다 하더라도 제가 흔들릴 이유는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말 하나하나에 일일이 난 내 말로 대응하는 게 아니라 내 가슴으로 대응해요. 속이 타면서 화가 오르면서, 그죠? 근데 머리로 이걸, 사실은 가슴에서 뜨거운 기가 있으면 지혜가 날카로우면 이걸 싹 분해해낼 수 있습니다. 분석하고 해석하고 오류를 잡아내면서 이건 저 사람의 판단의 문제고 저 사람이 나의 무엇을 보고 이렇게 말했으니까 내게 보인 요 문제는 내가 고쳐야 되겠다. 금방 분석해서 다시 차분해질 수 있죠. 그런데 상대가 한 이야기를 내가 분해하고 해석하지 못하면 그게 이제 가슴으로 내려와서 분노가 되고, 그죠? 고통이 되고 화가 돼서 슬금슬금 올라오죠. 올라오면 그걸 보고 저 사람 그 정도에서 화내는 사람이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뽀록 났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뽀록 났다는 거 아시죠? 네. 그래서 그 사람의 말에 실질적인 어떤 그 객관적 팩트하고 내가 생각하는 그죠? 내 생각하고는 다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가요, 내 생각에도 사실 많은 오류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생각이란 건 뭐냐면 모든 데이터를 우리 머리는 디지털화되어 있지 않아요. 아날로그거든요. 아날로그이기 때문에 모든 데이터를 다 가지고 결론을 내는 그런 머리가 아니에요. 몇 가지 특징을 잡아서 이건 이래서 그래서 이건 이럴 거야. 추리하고 이론에 의해서 나가지. 예를 들면 뭐 30만 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저 사람의 옷 색깔을 내가 평가를 하겠어.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왠지 예를 들면 우리가 흔히 말할 때 머리가 곱슬인 사람은 고집이 세다더라. 이런 하나 아주 단순합니다. 근데 사실은 머리가 곱슬인 사람이 고집이 다 셉니까? 아닌데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어디서 온 데이터인지 잘 모르지만 심지어 우리가 이렇게 받은 데이터가 황당한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서 추출된 것일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의 머리는 추출된 몇 가지의 어떤 나의 사고의 어떤 판단 근거를 가지고 넘겨짚기 시작해서 넘겨짚기 식으로 우리는 나의 생각을 만들고 나의 가치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 판단은 객관적 팩트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나에게는 생각에 엄청나게 많은 구멍이 있고 오류가 꽉 찼다. 그렇기 때문에요. 자기 생각을 너무 믿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자기 생각을 너무 믿으면 안 돼요. 한두 가지의 그 사람의 실수를 가지고 그 사람을 아직 몹쓸 사람으로 평가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큰 예를 들면 뭐 수박이 하나 있는데 한쪽 끝이 조금 찍혔다고 해서 이 수박 못 먹겠어 버린. 이렇게 되면 손해죠. 이 살림을 잘하는 사람은요, 사과가 7알이 썩어 있어도 그걸 깎아내고 쓸 수도 있죠. 배추를 할 때 8알이 못 써도 잘라내고 나머지 쓸 수도 있잖아요. 그게 꼭 필요하다면. 그래서 정확하게 썩은 부위와 썩지 않은 부위를 구분해내고 썩은 부위를 잘라서 버리고 괜찮은 부분은 써가야 되는데 하물며 사람인데 내 앞에 있는 내게 온 인연인데 그 사람을 한두 가지의 약점을 가지고 사람을 제껴버리고 미워해버리고 버려버리고 이렇게 하면 천지에 가득 찬 사람에 우리는 부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내가 쓸 사람은 없다 이렇게 돼버립니다. 사람이 약점이 있는 게 사람이고 출가위 이상이 돼도 약점이 있어요. 출가위라는 게요. 출가위가 되면 결점이 없냐. 출가위가 돼도 약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에게인가에는 민폐를 끼치게 돼요. 출가위도 밥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밥을 만들어서 올리는 부엌에서 시봉하는 시자는요 불편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옛날에 대종사님께서 서울 오셔서 야 나는 부처 시험에 떨어졌다 서울에서 뭐 말씀 아시죠? 내가 서울에 가니까 사람들이 생불님이 오셨다고 해서 사람들이 와 모였는데 내가 거기서 상추쌈을 맛있게 먹고 화장실 갔다 오니까 사람들 다 가버리고 없더라. 그런 꼴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보는 것이 정확하고 팩트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제가 간단하게 3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대중인지에 대한 폄하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대중이 바보같이 보일지 몰라도, 대중께서 말씀하셨죠. 대중이 어리석다고 어떻게 하지 마라. 그죠? 사람들의 눈을 모으면 하늘 눈이 되고, 사람들의 귀를 모으면 하늘 귀가 되고, 사람들의 대중의 마음을 모으면 하늘 마음이 된다. 이렇게 하셨죠. 나는 예를 들면 유일하게 서울 갔다 온 사람이고 나머지 촌 사람들 서울 안 갔다 온 사람도 있으면 근데 저 혼자만 서울 갔다 왔잖아요. 그럼 이제 나머지 촌 사람들 무시할 수 있죠. 서울도 안 가본 놈들이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서울이니까 별로 재미가 없네. 시골에서는 이런 말이 먹혀든단 말이에요. 그죠? 네.
그럼 제가 화성 갔다 왔다 이렇게 말하면 됩니까? 네. 그런 것이 바로 뭐냐면 비록 그쪽에 대해서 모르고 내가 한 어떤 것들을 못했고 내가 공부했던 수준이 안 된다 하더라도 대중의 마음을 모으면 하늘 마음이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몰라요. 안다고 하지만 눈앞에서 볼 때 무시하기가 쉽단 말이죠. 이것이 첫 번째 오류입니다. 두 번째는요, 조명 효과. 이건 많이 알죠. 심리학에서 아주 유명한 이야기인데 세상 사람들은 내가 생각하듯이 그만큼 중요하게 나를 보지 않는다. 제가 한번 봤는데 종로 3가에서 남자 한 명, 여자 한 명을 이렇게 실험맨으로 만들어가지고 실험맨 한 명은요, 한쪽 팔에 이 소매를 빼고 한쪽에 운동화, 한쪽에 구두를 신고 반바지를 입고 이렇게 그 신호등 건너서 저쪽까지 갔다가 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애들이 부끄러워서 못 나갑니다. 근데 돈을 받았잖아요, 실험맨.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 신호등 건너려고 앞에 서 있는데 부끄러워서 어쩔 줄 몰라요, 이 친구가. 근데 사람들은요, 저 사람 옷 이상하게 입었어 라고 생각하고 다 쳐다볼 것 같잖아요. 아무도 안 쳐보는 거예요. 다 자기들끼리 이야기하고 한쪽에는 운동화, 한쪽에 구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 친구가 가보니까 생각보다 자기를 보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분명히 옷이 이상하고 황당하게 입었는데도 그게 이제 조금 신호를 기다리는 동안에 약간 마음이 좋아졌어요. 이제 그 건널목을 건너가지고 반대쪽에 가더니 막 훌쩍훌쩍 뛰고 막 손을 흔들어요. 이 카메라맨을 향해서. 그래도 옆에 사람들이 아무도 안 쳐다보는 거죠. 그게 올 때는 아주 기분이 좋아서 왔어요. 근데 이제 이 아가씨한테도 그걸 시켰어요. 한 아가씨한테 한쪽에는 하이힐을 신고 한쪽에는 빨간 하이힐 신고 한쪽에는 그냥 어떻게 슬리퍼를 신고 한쪽 다리는 이렇게 말아 올려서 이렇게 위에 올라오게 하고 머리를 이렇게 이상하게 질끈 이렇게 묶어서 막 해가지고 가게인데 이 아가씨가 봉고차에서 못 나갔어요. 안 나가. 돈은 받았는데 실험맨으로 참가했는데 근데 막상 나가서 가보니까 사람들이 자기 생각처럼 자기를 안 보더라는 거지. 아무도 관심 없는 거죠. 근데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볼 거라는 착각을 해요. 그러니까 남이 나를 그렇게 본다고 내가 생각하는 나가 사실은 근본적으로 틀렸단 말이에요. 그게 돌려 말하면 우리의 자존심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이게. 세 번째는요, 꽁의 도피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 꽁의 도피가 뭐냐면 저희들 어릴 때 시골에서 클 때요, 눈이 하얗게 오면 부산에 눈이 잘 안 와요. 1년에 한 번 올까 말까. 근데 제가 어릴 때는 한 서너 번씩 온 것 같아요. 이제 눈이 오면 산에, 이제 그때는 막 산에 나무가 없잖아요. 막 그 박정희 대통령의 그 식목 이런 그 정책으로 산에 나무가 생겼지. 그전에는 완전히 민둥산이자는 말이에요. 그럼 이제 그 길을 아이들이 할 일이 없으니까 눈이 오면 꽁 잡으러 갑니다. 그러면요, 꽁이 날개가 있잖아요. 뭐 학생들, 어린 아이들 3학년, 뭐 2학년 이런 애들이 쫓아가면 그 꽁이 날아가면 끝이잖아요. 근데 이 꽁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눈이 오면 이제 하얗게 돼 있으니까 꽁 발자국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 꽁 발자국을 따라가면 이 꽁이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막 쫓아가면요, 도망을 갑니다. 안 날아가고 막 얘가 그냥 걸어간다니까요. 자기는 뛰어가겠죠. 근데 막 어리니까 막 다다다닥 따라가면 꽁이 막 가다가 힘에 붙이잖아요. 그럼 날면 되는데 가끔 나는 꽁도 있긴 있어요. 근데 얘가 눈 속에다가 이렇게 대가리를 딱 쳐박고 가만히 있습니다. 그럼 같이 주스면 돼요. 이렇게.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우리 이제 그런 거 잡아오면 동네 형아들하고 이제 이렇게 시골에 지풀로 이렇게 구워서 막 먹기도 하고 이제. 저는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이 꽁이라는 놈이 얼마나 머리가 나쁘냐면 지가 눈 속에다 대가리 쳐박으면 남도 제 이름 못 볼 줄 아는가 봐.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아니 저 사막에 가면 타조가 그런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제가. 근데 실제로 꽁은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다른 사람이 나를 본다고 할 때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그쪽만 볼 줄 알아요. 그렇게 볼 줄로 생각한다고. 사실은요, 저희들은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눈빛이나 표정이나 어떤 이렇게 다른 모습들에서 사람을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도 심리학에서 보통 말하기를 첫인상이 굉장히 그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이 중요한데 실제로 한 70%가 넘는 사람들이 첫인상하고 그 사람의 성격하고 대체로 맞아진다 그래요. 일반적으로 심리학에서 말할 때. 그러니까 사람들이 첫인상을 중요시 여기는 이유는 첫인상을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했는데 그게 내게 손해보다 이익이 많았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첫인상을 가지고 평가를 하겠죠. 손해를 많이 봤으면 첫인상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를 안 하겠죠. 어쨌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보는 방식으로만 남들도 자기를 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난 똑똑한데 왜 날 인정 안 해주는 거야? 이런 거 있죠. 사람들은요, 특히 제가 이 원불교에서 보내 그렇더라고요. 저도 좀 그랬는데 죽기 살기 원불교를 위해서 일하면 다 평가해 줄 줄 알아요. 죽기 살기 일하면. 그런데요, 세상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어려운 문제가 생겨서 그 문제를 해결할 때는 그 해결사를 찾습니다. 그런데 그 해결사가 그 문제를 해결했잖아요. 그러고 나면 내가 여름에 휴가 갈 때는 그 해결사랑 휴가 가는 게 아니라 내 편한 사람하고 휴가를 간다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휴가 가서 편하게 살고 싶은데 그 일을 해결해서 유능한 사람하고 가서 그 사람의 내게 주는 불편함을 가지고 휴가를 망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녁에 회식을 한 번 해도 밥 먹으면서 즐거울 사람하고 같이 저녁 먹고 싶지 일 잘하는 그 사람하고 먹으면서 불편하게 하고 싶지 않다는 거죠. 일을 할 때는 그 사람이 필요하지만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남도 나를 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사람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그 사람이 나를 평가하지 않아요. 아니 근데 물론 훌륭한 사람이라 하지만 1년 동안 이제 우리가 한 달 유럽 여행을 갈 아주 보통 서민들은 그 참 기회가 없잖아요. 저로의 기회를 만났는데 유능하면서 불편한 사람하고 가겠어요? 나랑 재미있게 놀 수 있는 사람하고 가겠어요?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죠. 그런데요, 우리는 내가 더 열심히 하고 내가 더 똑똑한데 왜 너는 나를 인정 안 해주고 딴 사람하고 더 좋아하고 그러는 거야? 왜 자꾸 이러면서 불평하고 시비를 하죠. 그래서 제가 원불교 살면서 느낀 것은요, 교단에 문제가 있으면 목숨 걸고 해결한다. 그러고 난 뒤에는 잊어버려야 돼. 싹 놔버려야지. 내가 이런 거 저런 거 해결했었는데 왜 네가 나 인정 안 해주는 거야? 이런 마음가짐 있으면 내 옆에서 사람들이 다 떠나갑니다. 사람들은요, 결과적으로 나랑 어려운 일을 왜 해결하냐면 그 해결 이후에 너랑 나랑 행복하게 살자, 편하게 재미나게 살자, 그걸 위해서 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안 되는 사람하고 왜 어울리겠습니까? 이건 진리거든요. 그런데 또다시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그 어려운 문제는 이 사람 아니면 해결할 수 없어. 다시 그 사람 찾는 거죠. 일은 이렇게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저한테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살다 보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 사람보다 공심 있고 공검투척하게 아끼고 다른 사람 배려하면서 교화에 도움되는 그런 후배를 좋아하지, 저한테 와서 웃고 이야기하고, 저는 사실은 교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네. 본인 자리에서 본인이 공부해서 성장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 선한 영향력을 끼쳐가고 교단을 위해서, 교당을 위해서 잘 활동하는 사람을 저는 좋아하지. 그러니까 자꾸 저한테 뭐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구조가 그렇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그 이제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이렇게 막 자꾸 이렇게 공식적인 만남에서 불편하면 저는 좀 살살살 피하거든요. 이런 문제들을. 조금 내성적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혼자 있고 이렇게 가볍게 이야기하고 이런 성향을 제가 좋아하는 기질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걸 잘 모르는 우리 후배들이 저한테 자꾸 잘하려고. 근데 이제 저는 그런 걸로 그 사람을 평가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가치관이 똑바른지, 자기 노력을, 자기 수행을 하는지, 교단에 도움될 생각을 어떻게 하는지 이런 걸로 저는 아무래도 그렇게 보게 되더란 말이죠. 저는 이제 이 출가니까 그렇게 생각하지만 또 각각의 사람들은 자기 성향대로 사람을 보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떤 기준으로 보는지 그 사람하고 가깝고 싶으면 그 사람이 유의미하게 의미를 부여하는 그쪽에 노력을 하셔야지 내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면 저 사람 날 좋아할 거야.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꽁의 도피처럼 자기 방식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착각을 하는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의 이 소위 자존감, 자존심이 안 좋게 형성이 돼요. 그래서 이게 자꾸 자존심이 사실 나를 위해서 만든 내 감정인데 결국은 대부분의 사람들의 자존심은요, 자기에게 해코지를 하게 됩니다. 자존심 좀 부렸다가 덕본 사람이 있습니까? 자존심은요, 어디에 쓰냐면 내가 좌절하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에게 쓰는 거예요. 그렇죠? 남에게 쓰는 게 아니라고, 이게. 그런데 우리는요, 제가 말씀드렸지, 그러기 때문에 자존심은 내 가슴 깊이에 장롱 속에 보물처럼, 귀한 것은 보물처럼 이렇게 금고 잠가놓고 그 속에다 넣고 딱 잠가고 남들이 아무도 못 봐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자존심을 대문 앞에 걸어놓고 누가 조금만 건드리게 해봐라. 이렇게 사니 그 자존심이 나를 해코지라고 나를 추락하게 만든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남이 사실은 그렇게 나를 본다고 내가 생각하는 나 이런 것이 결국은 이 풀면 자존심인데 내 생각하고는 많이 다르다. 이 문제를 제대로 풀지 못하면요, 자존심은 사실 나의 인생을 끌고 가는 에너지고 동력인데 이걸 남에게 상처 주고 나 스스로 상처받는 데다가 써버리고 나면 우리는 그냥 시시하고 하찮은 사람이 돼서 별것 아닌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유막론하고 내가 내 앞에 대한 어떤 사람에게 선한 마음, 그 사람을 좋아하는 마음이 나지 않거든. 그런 마음이 안 나면 내 자존심이 지금 뭔가 나에게 해코지라고 저 사람에게 불공 못하게 만들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조금 제가 그 뒤로 쭉 이야기를 풀어보면 나의 의미 부여에 따른 영향의 변화. 사실 이게 뭐냐면요,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데 따라서 많이 달라집니다. 이게 내가 의미를 많이 부여하면 그 사람이 나를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커지고, 내가 그 사람에게 저 사람이 실력 있다라고 인정하면 그 사람이 나를 보는 어떤 그 판단도 커지는데, 그와 동시에 그 사람이 나를 본다고 내가 생각하는 나가 훨씬 커지기도 하고, 내가 그 사람을 인정 안 하면 그 사람이 날 이렇게 본다고 내가 생각하는 나가 별스러운 역할을 하지 못할 수도 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남이 나를 그렇게 본다는 나의 생각이 나의 무엇을 만드냐? 제가 볼 때 이건 첫 번째,
어릴 때는 우리가 사춘기 이전에는 전적으로 이 생각이 우리의 자존감을 100% 형성하고, 그 다음에 어른이 돼서도 내가 이 자존감이 합리적이고 객관적이고 강하게 만들어져 있지 않다면 어른이 된 상태에서도 계속 이것은요, 나를 만들고 나를 지지하고 나를 서포트하면서 나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중요한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봐줄 때, 특히 내가 사랑하는 아이들, 내가 좋아하는 우리, 그죠? 내 자식들, 내 이렇게 어떤 사람들, 후배들을 키울 때는 절대적 긍정심으로 봐주는 것이 좋습니다. 절대적 긍정심은 아이들의 자존감을 만드는데 최고의 영양분이 될 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 사랑 자체가 아이들의 자존심의 실질적 내용이 되어버리는,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사랑은 너무너무 중요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우리는 아이가 그냥 건강하면 좋겠다 싶어서 맛있는 걸 먹으면, 먹이면 애들이 좋아하니까 그래서 좋은 걸 먹이고 싶어 이렇지만, 아이들은 그걸 먹으면서 동시에 어머니의 사랑으로 자기 자아가 형성되고 자존감이 굉장히 강력하게 형성돼서 상처가 없어질 뿐만 아니라 있었던 상처가 치유도 되고 또 생길 상처도 상처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그 정도의 위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이들을 사랑한다, 혹은 우리 이 교당에 온 젊은 후배들을 좋아하고 챙긴다는 것은 이게 엄청난 은혜를 일으키는 것이다. 무죄칠시에 이게 왜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요, 자존심의 축인데 이 자존심은 보통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를 기반으로 만들어지는데, 하나는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받음. 이 사랑받음이 자존심의 아주 베이스를 만들어요. 기초를 만들어요. 두 번째는 자기가 한 번씩 조그마한 걸 해보고 성공 경험이 계속 늘어나면 자기를 인정해요. 그 성공 경험이 많을수록 난 괜찮아 하고 스스로를 인정하는 힘이 커지는데, 이 성공 경험이 계속 되다 보면 성공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난 나를 사랑해 라는 내 속에서 이제 그 자가 발전을 하게 돼요. 실패해도 날 사랑해, 그죠? 성공해도 날 사랑해. 그래서 아이들이 사업을 하거나 해도 실패를 했을 때 바로 좌절하지 않고 또 일어서고 또 일어서는 그 배경에는 나의 성공 경험이 오래오래 축적이 돼서 이제는 그것과 관계없이 나는 나를 사랑해, 이렇게 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인정해주는 그 힘입니다. 특히나 인정할 만한 이가 인정하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인정할 만한 이가 인정하면 그대로 되나니라, 이렇게 대명사의 말씀이 있잖아요. 똑같이 우리 어린 아이들이요 와가지고 할아버지 사랑해요 이러면 기분 좋잖아요, 그죠? 그 아무것도 모르는, 그죠? 생각이라는 건 할 줄도 모르고 감정의 기초도 형성되어 있지 않는 그 어린애가 와서 할아버지 사랑해요, 엄청 행복하잖아요, 그죠? 옆집 어린애가 와서 할아버지 좋아요 이렇게 하면 기분 좋습니까, 나쁩니까? 좋잖아요, 그죠? 제가 어떻게 남의 집에 갔는데요, 어떤 애가 저를 보고 삐 울었어요. 그거 왠지 제가 기분이 안 좋더라고. 저를 뭐 시비하거나 혼낸 것도 아니에요. 그냥 저를 보고 울었잖아요. 근데 그게 기분이 좀 안 좋죠? 우리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타인의 인정이, 이 어린 애들도 이런데 인정할 만한 이가 인정하면 내가 얼마나 크겠어요? 여기서 보는 자신감 같은 게 자존심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한국 사람은요, 특히 우리가 유대 관계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동양 사람이 다 대체로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이 공동체 유대 관계가 강할수록 우리 한국 사람들은 여기서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내가 자아가 약하거나 도덕적 기준이 약할 때 옆에 사람이 사랑해 주는 것은 굉장한 도움이 돼요. 이럴 때는요, 제가 조금 이런 말씀 드려보려도, 기존의 사회의 상식이나 도덕의 룰이나 어떤 규칙을 넘어서라도 그 사랑을 위한 어떤 행위를 해갈 필요가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법을 넘어선 짓은 못하겠어, 그렇게 하죠. 그런데
만일 그 사람에게 진실로 필요하다면 도덕적 기준이나 어떤 가치 기준을 넘어서서라도 그 사람에게 필요할 때 그 사랑이나 인정이나 이런 것들을 해줘서 그 사람이 성장하게 하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물론 인과에서도 정산조사께서 인과가 무서워서 그 어떤 일을 못하면 인과를 모르니만 못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들의 인성을 만들고 그 사람의 정신의 핵심을 만드는 이 자존심, 자존감, 자아, 정체성 이걸 만드는 데는 도덕과 룰을 제가 감히 넘어서도 좋다. 물론 안 넘어서고 할 수 있으면 더 좋아요. 영 안 되면 시간이 짧은데 큰 일을 해야 되고 급하다면 할 필요도 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문제는 이 과정들을 다 거쳐서 독립된 자기 안목을 갖추고 자기 가치관을 만드는 것을 정신적 저는 자력이라고 생각해요. 이 자력이 강할수록 우리는 자존감이나 자신감이 세집니다. 두 번째로요. 자력이 약할 때 타력의 도움을 얻죠. 그래서 내가 좋은 사람과 건강한 사회관계를 구축하고 있으면 그 사람들에게서 지속적으로 내게 은혜가 쏟아지고 자아를 강화시키는 이런 힘이 쏟아져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힘, 그러니까 자타력 병진으로 우리는 우리의 건강한 인격과 인품을 만들어서 걸음걸음이 부처를 향해서 나아갈 필요가 있다.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